아까 애기항공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일단 어떤 섹터의 종목인가요? 매우 저희가 투자를 잘 안 하는 은행 업종에 투자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행 섹터요? 네. 굉장히 의외의 섹터인데요. 저희 그 운용사의, 저희 하우스의 어떤 특성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의외의 섹터입니다. 네. 뭐, 금리 인상 때문인가요? 아니요. 금리 인상은 사실 이미 된 지가 오래됐고, 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높은 국면이지 더 높아지는 국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기항공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방향성과 기울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오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투자한 것은 아니고, 잠시 얘기했었던 일종의 티웨이 항공과 비슷한 역발상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은행 사실 올해가 아니죠. 이미 작년 아마 1분기 정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중심으로 중소형 은행에 대한 굉장한 위험, 네. 예를 들어 뱅크런 같은 위험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좀 퍼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어떤 이유로, 어떤 역발성으로 그런 위험한 배팅, 네. 위험할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배팅을 하시게 된 건지, 네. 또 공포는 없으셨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지금 딱 말씀해주신 그 이유 때문에 투자한 건데요. 벌써 한 1년 지난 네, 것 같아요. 1년 거의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쯤인가요? 네. 실리콘밸리뱅크라는 회사가 네. 파산했죠. 네. 그 전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제 저는 뭐 들어본 적은 있는 회사였는데요. 진짜요? 예, 제가 스타트업에 관심이 좀 많아서 들어보긴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없었던 네. 은행이었습니다. 그게 왜 파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잘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 이름도 실리콘밸리고, 네.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회사였나 봐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의외의 곳에서 와요. 그렇죠. 코로나는 정말 예측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빅쇼트 영화에도 나오지만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할 거다? 라고 하는 생각 아무도 못 해봤죠. 근데 지금 그 정도의 믿음을 주고 있는 섹터, 투자 자산이 뭔가 하면 미국 나스닥 테크 주식들이죠. 그리고 그게 거의 정점을 찍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마사요시 손정희 네. 회장이 우리의 자랑이었던 때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자랑. 그렇죠. 그분이 이제 국적은 일본인데 네.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것도 중시하잖아요. 이 그렇죠. 뿌리를 중시하죠. 네. 잘된 쪽은 이제 다 이제 두유노 클럽에 가입을 시키면서, 그분이 지금 이제 파산한 그 위워크에도 막 투자를 했었고, 그 실리콘밸리뱅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스타트업들은 대단한 신용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은행 입장에서는 자꾸 이 벤처 캐피탈한테 이 자금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자금을 넣어주고 이자를 받고 싶은데 벤처 캐피탈이 그냥 투자를 막 해버리고 유상증자를 참여해버리고 하니까 내 돈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뱅크가 스타트업들한테, 야, 내가 너 돈 싸게 빌려줄게. 너가 만약에 VC한테 투자 받으면 네 지분 희석되잖아. 또 나중에 그거 상장시키거나 사모펀드 이런 데 엑시트할 때 대박 벌어야지, 지분율 지켜야지 하면서 싸게 하는 대신에 주식을 좀 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실리콘밸리 미국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작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많이 대출을 해주고 투자 상품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급성장한 회사가 실리콘밸리뱅크인데, 스타트업들의 자금줄이 마르면서 금리 인상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뱅크의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스타트업들이 자꾸 망해. 그러니까 돈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소문이 막 퍼지니까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 인터넷 뱅크를 썼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뱅크런이 일어나면은 줄 쫙 서잖아요, 은행 앞에. 네, 그 이제 뉴스에 막 기자들이 찍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을 정도로 돈이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뱅크가 스타트업한테 물렸대. 실리콘밸리뱅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예금해놓은 거 나도 빼야지? 빼고 하니까 그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이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는 거잖아요. 자기 돈 요만큼에 남의 돈인데 예금주의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빌려줘가지고 이제 예대 마진을 먹는 게 은행인데, 그게 이제 부도가 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은행들, 특히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뭐 BNK 뭐 이런 은행들에 대한 이 우려 심리가 불거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티웨이항공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 정말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무제표 까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재무제표를 되게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한 번 알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 중에 제일 쉬운 부분이 이 회사 망해 안 망해? 이거는 뭐 아주 명확한 거예요. 부채를 얼마 갖고 있는데 만기가 얼마야. 근데 그때까지 현금이 있어 없어? 그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재무제표를 보지 않거나 보는 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난 모르겠고 덮어놓고 지방은행들은 위험할 거야. 나 거기 돈 빼. 그 얘기는 그 회사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 팔아 해서 전체 미국의 지역은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회사들 주가 다 빠졌어요. 근데 저는 그 재무제표를 본 바로는 사실 아까 이제 무서웠냐 이 말씀 하셨는데 아주 망설임이 없었냐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재무제표를 확인했기 때문에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럼 미국 내에서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들을 다 좀 훑어봤을 텐데 뭐 여러 지방은행들이 많이 있죠. 중소형 지방은행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은행을 선택을 하셨죠? 하와이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하와이에는 큰 은행이 두 개 있습니다. 네. 하나가 뱅크 오브 하와이, 그 다음에 퍼스트 하와이안 이라고 하는 이제 은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뱅크 오브 하와이를 선택해서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뱅크 오브 하와이를 선택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가는 다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다 뭐 반토막 이상씩 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상적으로 얘가 뱅크런이 안 일어나? 또는 안 망해? 라고 하면 반토막이 났으니까 올라가면 다 2배씩은 다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지방은행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다 그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준을 세웠어요. 실리콘밸리랑 좀 관계가 없으면 좋겠다. 실리콘밸리 뱅크는 일단 이 예금주라든지 이 차주가 스타트업 기업이 많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위치한 게 미국 서부 해안인 그렇죠. 거죠. 공포의 심리가 전염되면 뭐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딜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제주도 있잖아요. 네. 제주도 사람들은 본토라고 하나요? 한 반도 사람들은 육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육지 사람이라고 하죠. 거리가 좀 있고 사실은 제주도 한 달 살기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달 살면 배척이 없어지나요?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쵸. 사실 굉장한 육지와 섬과의 거리감을 확실하게 체감하게 되죠. 그렇죠. 그들은 사실 이렇게 뭐 말은 비슷하게 하지만 실제로 방언 쓰기 시작하면 못 알아듣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옛날에 이제 탐라였죠. 탐라. 아예 나라가 다른 나라였고 일본의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인데 그 류큐 왕국이었고 일본이 정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사실은 이 마음속에 정말 내가 류큐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거부감이 있대요. 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의 하와이였어요. 물론 뭐 괌도 있고 사이판도 있고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은행이 큰 게 없고 경제권 자체가 좀 작죠. 그렇죠. 거기는. 그래서 제가 하와이로 결정을 했고 또 하나는 그걸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긴 한데 경제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뭐 반도체겠죠. 그 다음 뭐 자동차, 그래서 2차 전지 뭐 이런 것도 하는데 하와이에서 가장 큰 산업이 뭔지 아세요? 관광업 아닌가요? 하나 더 있어요. 관광보다 사실 더 큰 거. 이거는 조금 정치적이나 이런 사회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은 생각이 나요. 하와이가 원래 뭐 하던 데죠? 하와이가 원래 농업. 그래서 그거를 본토 애들이 점령했잖아요. 맞아요. 점령하고 나서 어떤 곳으로 사용됐냐면 전쟁의 전초기지로 사용됐어요. 맞아요. 사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데 맞아요. 미국에서 옛날에는 이 연료가 없기 때문에 또 비행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다 저비용 항공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와이까지 날아가고 하와이에서 일본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에 못 넘어가요. 그래서 하와이에 이제 진주만이 있었죠. 맞아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도 그래서 거기 미군이 당연히 주둔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게 방위 산업입니다, 사실. 전체 GDP의 제가 알기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실리콘밸리 뱅크랑은 상관이 없죠. 나라가 그렇죠. 뭐 정해주는 사람들인데 무슨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민간 산업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말씀하신 당연히 관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주가 다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발단이 금리 인상이거든요. 네, 맞아요. 금리를 인상하니까 스타트업들은 원래 돈이 없는 놈들이에요. 근데 미래의 꿈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나중에 흑자가 나겠지라고 하고.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당장 이익을 못 내는 스타트업들은 큰 위기를 맞이한 거고, 그게 스타트업들의 이 은행인 실리콘밸리 뱅크까지 영향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한 1, 2년 전 기억해 보시면 막 인플레이션이니 금리 인상이니 하면서 뭐 주가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지고 코인 떨어질 때 되게 마음 졸였던 그 기억 나실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려서 미국의 경제가 뭐 위태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와이는 그 동시에 금리가 왜 올랐냐, 왜 인플레이션이 생겼냐, 리오프닝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거든요. 리오프닝이 생기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와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주도 가듯이 일본 가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그 인플레이션 국면이 하와이 입장에서는 경제가 되게 탄탄하게 달아오르고 있는 살아나는 국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들이 무서워해가지고 뱅크런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거기 인종이 이제 원주민, 그 다음에 미군,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혼혈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가 물론 미국의 주지만 미국 사람이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본질 가치적으로도 그렇고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뱅크런을 일으킬 만한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 장사가 잘 되면 잘 돼가지고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 투자를 해야 되죠. 투자하려고 그러면 대출 더 일으킬 수도 있죠. 돈 잘 벌어가지고 예를 들면 레스토랑 사장님이면 2년 동안 막 쫄쫄 굶다가 관광객도 막 들어와. 그러면 그거 예금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은행의 체력이 강해질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 투자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죠. 본질 가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반대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망하지만 않는다면 말하자면 베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그렇게 배팅의 확신을 어쨌든 가지고 투자를 당연히 하셨을 텐데 그렇게 이제 예측했던 또는 예상했던 상황들이 모두 그대로 일어났나요? 혹시 그 이외에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이 가장 큰 문제는 뱅크런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뱅크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반토막이고 뭐고 주식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졸이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죠. 근데 다행히도 이 뱅크 오브 하와이가 거의 월별로 자기네들의 그 디파짓, 예금 잔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줬어요. 원래는 말하자면 분기나 1년에 한 번씩 IR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겁내는 거 나 알아. 근데 우리 회사 괜찮아 라고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보여줬고요. 거기 자료에는 어떠한 수준의 예금주들, 업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불안함을 조금 줄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중간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우이 섬인가요? 거기에서 큰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죠. 네. 어쨌든 하와이, 뱅크 오브 하와이라는 거는 하와이 사람들이 사실 잘 먹고 잘 살아야 같이 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호놀룰루가 있는 그 본섬에는 불이 안 났어요. 다행히.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거기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하루 이틀인가 좀 출렁이긴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영향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하시는 도중에 그 하와이에는 큰 은행이 이제 2개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 뱅크 오브 하와이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퍼스트 하와이안이라는 네. 은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인터뷰를 하기 전에 잠깐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는데
퍼스트 하와이안이라는 종목도 주가는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비슷한 시점까지 빠졌다가 이제 그 시점부터 저점으로 해서 이제 반등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반등 폭이 그러니까 뱅크 오브 하와이의 딱 절반 정도이더라고요. 네. 이 차이가 어디서 기인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가 자체가 덜 떨어졌어요. 네. 제가 이제 하와이로 해야겠다. 그 아예 동떨어진 지역, 섬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 퍼스트 하와이는 주가가 덜 떨어졌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100짜리 주가가 50이 되고 나서 원복하게 되면 더블이 올라야 되는데 100짜리가 20밖에 안 떨어졌다. 그럼 오르면 30에서 40밖에 수익률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역발상으로 투자를 할 것인데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다 시장이 정말 똑똑하거든요.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퍼스트 하와이안은 예금 잔고가 훨씬 많아요. 부채가 적고요. 근데 뱅크 오브 하와이는 상대적으로 위험해 보여요. 그리고 채권 투자해 놓은 것도 많은데 채권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행은 상당한 부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만 나더라도 크게 손실을 보는 것처럼 자본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퍼스트 하와이는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고, 뱅크 오브 하와이는 위험해 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했다면 완전히 잘못 투자한 건데,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잘 까보고 나서 금리가 많이 올라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정도의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이걸 투자하기 직전에 은행의 전문가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누구누구님, 제가 이러한 아이디어로 뱅크 오브 하와이라는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내가 은행업 재무제표는 조금 다르니까 조금 생소하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 무슨 그런 거 위험한 거 사냐, 그런 거 사지 말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 제일 큰 은행이잖아요. 그쵸? 미국 민간은행. 네. 그거라도 사라. 그거 사면은 덜 먹더라도 좀 안전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고집이 있기 때문에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문의할 때는 전문가라서 문의하고 이 답정너 있잖아요. 나랑 똑같은 답을 해주길 바라고 물어봤는데 하지 말라 하셔서 근데 그냥 했거든요. 그럼 더 하고 싶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잘 됐으니까 사실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 기간 동안,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지수,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업 평균 지수, 그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 퍼스트 하와이안, 뱅크 오브 하와이, 이렇게 5개를 차트를 그려보잖아요. 압도적으로 뱅크 오브 하와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론 퍼스트 하와이안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사신 분들도 일종의 야수의 심장이죠. 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기왕 하는 거, 더 확실한 거, 더 많이 수익 낼 수 있는 거를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으로 보였던 종목이지만,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두 종목 다 엑시트한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엑시트했다는 얘기는 목표 주가에 도달했다 또는, 네. 근처에 왔다, 이렇게가 될 텐데, 목표 주가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셨을까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였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하기 전에 75불이었어요. 50불까지 떨어진 다음에 30불까지 또 떨어졌어요.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는 2번 샀죠. 50불에 한 번, 30불에 한 번 이렇게 샀는데 다시 75불이 됐어요. 그래서 안 팔 이유가 없다 인 거고, 너무 심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얼마의 내 돈을 가지고 남의 돈을 불려서 돈을 버냐라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자본 총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PBR, Price Book Value Ratio를 많이 봐요. 근데 이 뱅크 오브 하와이가 리만 사태를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PBR이 2배 이상이었어요. ROE도 거의 20%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채권 수익률과 환원을 해보면 PBR 2배가 적당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배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덜한 리스크라고 봤기 때문에 다시 못해도 PBR 2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그 전에 조금 앞에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까지 보면 이 회사 주가가 원래 90불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PBR 3배 정도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도 2배까지 떨어지기 전날로만 회복하더라도 이거 수익률이 50%에서 100% 이상 나오겠다라고 생각했죠. 잘 알겠습니다. 뭐 아까 얘기한 건 PER, 네. 뱅크 오브 하와이는 PBR이 그렇죠. 일단 메인 툴이었다. 네. 네, 요약이 되고요. 근데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고금리 상황이 이제 지속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인하되지는 않았고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뭐 미국을 포함해서 은행주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가 이 뱅크 오브 하와이를 투자를 하면서 사실 걱정됐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내가 75불까지 당장 올라도 이상하진 않은데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안 가져줘가지고 그냥 30-40불에 맴돌고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금리 하락기가 와버리면, 그렇죠. 이게 물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가 온 건 맞는데,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튄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장기적인 저금리 구조 또는 장기적인 금리 하락 기조로 가게 되면 이 회사의 수익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은행이 아니라 다른 곳이 더 투자처로서 용이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르기 전에 금리가 후두둑 떨어지게 되면 이게 재수가 없이 로직은 맞았는데 돈을 못 버는 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제일 컸어요. 근데 다행히 1년이 안 돼서 주가는 원복을 했고요. 이 얘기는 저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봅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그럼 이제 점점 내려갈 텐데, 그러면 시간에 쫓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의 수익성이 조금씩 약화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은행주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은행주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혜자는 없어요. 내가 우리은행을 가냐 신한은행을 가냐 나한테 대단히 차별적인 요소를 제공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기업이다, 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시각을 넓게 봤을 때 가치 투자자들한테 되게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시클리컬, 사이클이 있는 업종이거든요. 이거는 대단한 성장은 없어요. 은행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성장을 많이 하겠어요. 경제가 성숙했는데.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너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려갈 턴이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지 않지만, 금리가 또 되게 낮은 국면에 나 저금리 평생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또 은행을 가지고 있으면 금리가 올라가네 하면서 은행이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이거는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화학 플라스틱 누가 더 많이 쓰겠어? 뭐 자동차 이제 안 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너무 저유가일 때는 또 고유가로 가기도 하고요. 또 고유가일 때는 또 저유가로 가는 거니까, 한 분야의 이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해놓으면 여러 번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이클에 맞춰서. 네, 사이클에 맞춰서 이 주식은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행 공부를 하는 거는 추천드리고, 다만 공부하면 꼭 사고 싶거든요. 싸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조금 떨어졌다고 싸다고 생각하면 또 이게 사이클 산업은 무섭습니다. 올라갈 때 또 무섭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또 지하실 없이 주야장창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애계항공과 그다음에 뱅크 오브 하와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두 종목 모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시각의 투자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바라보고 분석해서 투자에 성공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흥미롭게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두 가지 종목 다 이제 해외 종목입니다. 해외 투자를 이제 저희 더 퍼블릭 자산운용에서 할 때는 국가나 산업을 먼저 선정하고 종목을 발굴하는 뭐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두 개 종목 다.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에서 통칭 얘기하는 바텀업 방식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특별히 정해진 어떤 방식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텀업을 훨씬 선호해요. 이 바텀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간다.
상향식이라고 쓰는데 개별 기업이나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에 주목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한 변화라든지 강력한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위에 있는 전체적인 경제 있잖아요.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렇게 미시적으로 종목을 찾으려고 하고요. 전반적인 거시경제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저희가 해보니까 맞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맞히면 되게 쉽게 가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이럴 거니까 뭐 미국 주식시장 좋을 것 같아. 그럼 미국 주식시장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 미시적으로 하는 바텀업 투자는 약간 일손이 품이 많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돌 뒤집기 하듯이 이 기업은 어떻지? 저 사람들이 저런 제품을 쓰네? 저 브랜드는 뭐지? 막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이제 즐겁기 때문에 그게 일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하다 보면은 틀릴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틀렸을 때 크게 잃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바텀업 투자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글로벌에서 하나하나 다 찾냐, 그게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2015년부터 했어요. 해외 투자를.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년 차예요. 10년 차. 근데 지금까지는 상당한 수익률을 가지고 이게 작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요. 저희는 종목을 어차피 정말 괜찮은 주식 10개만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내가 미국 주식 이만큼, 뭐 중국 주식 이만큼, 뭐 경제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고객의 돈을 연간 20%씩 목표로 해가지고 불려드리기만 하면 흰 고양이가 좋냐, 검은 고양이가 좋냐,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거를 좀 계속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거시적 관점보다는 이제 조금 더 품은 들더라도 잘 찾게 되면 좀 더 확실한, 이제 상향식, 좀 더 미시적인 방식이 저희 하우스의 기본적인 어떤 투자 기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개 해외 종목, 얘기한건과 이제 하와이은행, 뱅크 오브 하와이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이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종목 발굴하고 흥미로운 종목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시는 분들께서 이거 뭐 좋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 어떤 식으로 이 분석해 나가는가, 그 흐름, 과정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금융투자업자이다 보니까 저희도 뭐 지금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세일즈 해가지고 여러분이 사서 저희도 주가 오르면 좋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바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가지고 있는 거. 네. 근데 사지도 않은 거 앞으로 살 것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고객들이 우선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에다가 나는 근데 이런 아이디어도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공부해줘, 이런 것도 좀 알려줘. 그런 아이디어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본부장님이랑 잘 상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앞에 계시는, 카메라 뒤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거를 저희의 말로 전달해드려야 그게 공감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 조금만 더 드리면, 오늘이 저의 첫 카메라 데뷔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은 흥분도 되고 재미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 또는 이제 고객분들을 뵙는 것도 좋지만, 저는 사실 대면에서 얘기하는 걸 훨씬 더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저희 연락처를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목소리로 또는 대면으로 혹시 뵙고 좀 얘기 나누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3억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조차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억 있는 척을 해라. 우리가 와서 검사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굳이 근데 오자마자 사실 저 없는데 그럼 저희도 김새잖아요. 그냥 오셔가지고 또는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보고 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 가가지고 보고 올게요 하는 거 있잖아요. 올게요. 근데 보고 올게요가 보통은 이제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확률상으로. 그런 게 뭐 꼭 권장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그 문턱을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본부장님과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